안녕하십니까, 홍기빈 클럽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식하신 분들, 대출 받으신 분들,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제생활 하시는 측면에서 고통이 심하시죠. 우리 클럽에 모이신 분들도 뭐 예외겠습니까? 지금 우리 클럽에 모이신 분들도 지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제 본업이 원래 지구 정치 경제학자입니다. 이 지배인으로서 지금 느끼는 바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보통 우리가 뭐 주식이 파란불이 됐다, 빨간불이 떴다,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이거 보고서 그 교범에 나와 있는 대로 투자하고 어쩌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죠. 아무리 봐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참 아쉬운 게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이 지구 정치 경제 시각에서 좀 더 풍부하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는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지구 정치 경제 시각에서 무슨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최대한 쉽고 재미있고 꼭 알아야 될 요점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수많은 사람들을 시겁하게 만들었고 또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한테 기회는 찬스다 하고 뛰어들게 만들었던 영국 파운드화 떡락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이 리즈 트러스 내각의 이른바 미니 예산 발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 잘 알려져 있죠. 영국 정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을 몰랐을까요? 그러면서도 왜 그 미니 예산이라는 황당한 짓을 했을까요? 자, 이것부터 우리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이 사태의 배경이 브렉시트에 있다라고 하는 것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영국은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했죠. 자, 그 배경에는요, 영국 경제는 마이웨이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영국 사람들의 정치적 합의가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했던 대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들어갑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럽연합에서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수입하는 물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도입을 하게 돼요. 이게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영국의 생산물의 가격 경쟁력도 하락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이 금융 중심지로서 가졌던 이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유럽연합 안에 있을 때는 유럽 내에서의 가장 중요한 금융 허브의 역할을 했었고, 또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전 세계의 어떤 금융 흐름의 아주 중요한 중심지가 될 수 있었는데,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서 그 이점이 소멸했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경상수지 또 국제수지 전체에 일종의 적신호가 들어오게 되고요. 처음에 기대했던 바는 그래요.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은 일단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 노동자들의 흐름을 막고 물품의 흐름을 막으니까 국내 산업이 살아나고 국내의 임금 수준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였는데, 코로나 위기가 덮치면서 그런 기대했던 국내 내수 시장의 성장이나 국내 경제 성장도 부진하게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덮치게 되니까 정부는 재정을 팽창시킬 수밖에 없게 되고요. 코로나하고 맞물리면서 2021년에 나타난 물가 상승 때문에 국가가 이런저런 종류의 생활보조금 패키지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계속 다운된 상태에 있고 재정은 한없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그 보리스 내각이 물러날 때의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인플레이션이 아주 극적으로 덮치게 됐죠. 유럽 나라들보다 영국이 심합니다. 영국 중앙은행에서는 올해 안에 영국의 물가 인상률이 13%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건 70년대 말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 나타났던 1년 물가 상승률과 사실상 동일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 경제는 굉장한 위기에 처한 거죠. 드디어 이번 여름에 영국에서 내각 그 수반이 교체가 됐죠. 리즈 트러스라고 하는 여성이 총리 자리에 앉게 됐고요. 콰지 콰르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무장관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콰르탱 장관은 별명이 가미가제예요.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나가는 이런 타입인 모양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미니 예산이라고 하는 걸 발표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아직 예산안을 갖다가 준비하려면 시간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상당히 이르게 9월 21일에 내년 예산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원래 영국에서는 예산을 발표할 적에 독립기구가 있습니다. 예산책임청,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따로 이 예산이 어떻게 재정을 조달할 것이며 이게 경제 성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등등을 독립적인 기구에서 쭉 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같이 내놓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책임청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미니 예산이라고 하는 거에 성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고소득층 및 부자들하고 기업에게는 엄청난 감세의 혜택을 주면서 각종 사회복지의 내용은 다 날려버리겠다. 그리고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펑펑 쓰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요 주요 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부분인데요. 2년 동안 에너지 가격을 묶어두겠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보조금을 풀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에너지 가격의 동결이라고 하는 거에 주요 수혜자가 누구냐 하면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기업 보조금으로 가는 쪽이라고 생각의 성격이 더 가깝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예요. 자, 두 번째 주요 골자는 부자들하고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각종 혜택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계급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딱 두 가지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세 세제 개편인데요. 한마디로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연소득이 2억이 넘는 사람들에게만 감세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 향후 5년, 10년 동안.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골적인 부자 감세가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이 계급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발표였는데요. 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연봉 상한제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조치인데,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은행들의 무책임한 대출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기 위해서 은행 최고 경영진에 대한 인센티브에 상한을 둔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국제적인 금융의 룰처럼 돼 있었어요. 오바마 정권 때 가장 중요한 조치기도 했죠. 이걸 폐지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존에 있었던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이 보리스 존슨 총리 때 약속되었었던 사회복지 정책들도 거의 일괄적으로 다 폐지해버립니다. 즉, 복지는 줄이고 고소득자들과 기업에게는 엄청난 세제 감면을 주면서 기업들 전체에게는 에너지 가격 동결 보조금이라고 하는 돈을 퍼붓겠다. 그래서 세입은 확 줄이고 세출은 상당히 늘어나는 요걸 미니 예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출을 한 겁니다. 뭐 다 좋습니다. 뭐 정권에 앉은 권력을 잡은 게 좋다는 게 뭡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거죠.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미니 예산안이라고 하는 거는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정부의 재정 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가 지출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오는 계급은 확 줄어들잖아요. 그게 별돌이 있나요? 국채를 국내외 안팎으로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요. 자,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은 경제 성장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세수가 늘어나야만 되겠죠.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표방하는 정책과 비슷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 전망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전망은 불안정하고 국가 재정 구조는 굉장히 부실하게 될 게 눈에 보이니까 이때부터 금융시장이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영국 경제는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어조가 팽배하면서 영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파운드화를 사람들이 집어던지니까 영국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국채 금리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정말 이렇게 치솟습니다. 저도 머리털 나고 이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주식처럼 올라가는 거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겹쳐가지고 금리가 오르니까 돈이 빠져나가고 돈이 빠져나가니까 또 금리가 더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국채 금리가 하늘로 치솟으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멈추기 시작해요. 금리가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금리의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하고요. 영국에는 이제 빌딩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맡아보는 그 금융협회가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태가 이 미니 예산 발표가 있은 9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게 지난주가 시작될 때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사태가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영국의 금융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충격을 줘서 달러 가치도 더 올라가게 되고 국제적인 금융 질서가 훨씬 더 복잡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때 9월 27일입니다. IMF에서 이례적인 일인데 긴급 성명을 냅니다. 미니 예산 때려쳐라. 그거 안 된다.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불평등이 훨씬 더 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영국 파운드와 가치의 혼란과 영국 국채 금리의 그 혼란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세계 시장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무책임한 미니 예산 반드시 철회해라 라고 하는 성명을 냅니다. IMF까지 나서서 이런 조치를 하게 되니까 이게 시장에 더 불안감을 가져오게 되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여기서 의외의 반전이 9월 28일에 벌어집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Bank of England, 보통 영란은행이라고 말합니다. 영란은행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국채를 매입하고 파운드화를 시중에 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영국에서 뭐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습니다만 중앙은행의 독립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는 비록 무슨 경제 성장을 위해서 미니 예산을 한다 뭐 이런다 하더라도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은 꿋꿋하게 우리는 인플레를 잡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금리도 착실하게 올릴 것이고 그 다음에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 국채를 팔겠다. 국채 매도 입장을 원래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막 파운드화가 이렇게 되고 국채 금리가 이렇게 되는 와중에서 국채를 매입하겠다. 그래서 파운드화를 풀겠다라고 하는 정반대 입장으로 들어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딴 데 있었습니다. 영국의 연기금들이 위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영국 연기금들이 이 영국 국채 금리의 상승 때문에 큰 위기에 몰린 겁니다. 연기금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 이 자산들 중에 보면은 파생 상품 중에서 이 금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파생 상품들이 있어요. 요런 파생 상품을 살 때는요, 보통 이제 증거 보전금이라고 할까요? 영어로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일정 정도 현금을 예치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예치해야 되는 현금의 양이 갑자기 불어난 겁니다. 이 액수가 10억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조 5천억 원이죠. 뭐 어떻게 보면 껌값인데 당장 현금으로 조달해야 되는 돈이 1조 5천억이라고 한다는 건 상당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란은행은 큰 돈을 풀겠다. 그래서 앞으로 13일 동안 650억 파운드, 그러니까 10조 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매입하고 파운드화를 풀겠다. 뿐만 아니라 장기물, 20년 이상의 장기 국채에 대해서는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막 내려가고 있던 파운드화가 반등을 하게 되고 막 하는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영국 국채 금리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수습이 된 상태가 지난주 상태였어요. 자,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까 이제 영국만이 문제가 아니고 영국은 지금 국가 위기를 맞을 상황에 처해인 것처럼 보이고 이게 일파만파가 돼서 지금 세계 금융시장도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사태의 진앙지인 리즈 트러스 총리와 과식 화르탱 재무장관의 입으로 시선이 몰리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 무슨 말인가 하지 않을까? 아닌 게 아니라 9월 30일이죠. 책임청 이 사람들하고 45분 동안 긴급 회합을 갖습니다. 그래서 회합이 끝난 뒤에 이 예산 책임청 쪽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해요. 시급하게 이 제출된 미니 예산안의 내용을 평가를 해서 10월 7일에 임시 보고서를 내놓겠다. 그래서 이 시장의 많은 불신을 좀 불식시키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바로 다음에
재무성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습니다.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미니 예산의 입장을 우리는 보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영국 정부는 요지부동이란 말이야. 10월 1일과 10월 2일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리즈 트러스 총리가 드디어 매체들하고 인터뷰를 갖습니다. 자신들이 기존에 발표했던 미니 예산의 그 기조를 변함없이 굳건히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월 3일 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화르탱 장관이 45%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어서 리스 총리는 예산 책임청하고 직접 만나겠다. 그래서 그 예산 책임청의 보고서를 10월 말 정도까지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선회했습니다. 왜 이런 전환이 벌어졌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이 난리 북새통이 큰 압력으로 작용했을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고요. 국내에서의 압력도 크게 작동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국채 금리가 불안정해지면서 그 주택 담보 대출 사업이 그 불투명하게 되니까 이 서민들, 이 주담대를 받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 분노와 하늘을 찌른 겁니다. 결국 보수당 의원들이 지난 그 주말에 이거 철회하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강하게 밀어붙인 게 주요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45% 이상의 감세는 철회가 됐는데 리즈 트러스 총리나 화탱이나 두 사람이 아직도 뭐 태도를 굽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기본 방향은 옳다, 우리 가던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0월 3일 상황이 이 거짓말처럼 그 파운드화의 위기랑 국제금리의 문제가 그냥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파운드화의 가치는 9월 21일 이전의 가치를 회복을 하고요. 국제금리 시장도 크게 안정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지금은 안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목에서 기시감이란 말이 있죠. 데자비. 언젠가 봤었던 걸 갖다가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있죠. 영국 경제에 기시감이 든다라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1972년에 대량 감세 정책의 사태였는데요.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970년에) 영국 보수당의 내각이 성립합니다. 히스 내각이 들어서는데, 원래 이 히스 내각은 보수당 정부다 보니까 지금의 신자유주의 정책하고 상당히 비슷한, 뭐라 그럴까, 시장의 독립을 주는 그런 정책을 표방하는 보수적인 정부였어요. 그런데 1971년에 영국 경제가 성장이 침체가 되고 실업률이 늘어나게 되니까 1972년에는 아주 케인즈주의적인 그 경기 부양책 예산을 내놓습니다. 그 예산의 이름이 이른바 성장 돌격 예산, Dash for Growth Budget 이렇게 불립니다. 그 내용은 어마어마한 양의 감세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미니 예산이 그때 이후에 5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예산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영국 재정사의 흑역사로 남아있는 대폭 감세 정책 예산안이었습니다. 자, 이 예산 이렇게 감세를 한 명분은 분명했어요. 이걸 통해서 영국 경제를 부양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만들고 세금 안 내고 주머니에 돈이 남게 해가지고 경제를 일으키겠다, 이런 거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뭐 경제가 잠깐 성장하긴 했습니다. 실업률도 내려가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영국 경제가 그 당시 맡고 있던 사태는 영국 제조업과 산업 기반의 취약성 때문에 벌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그렇게 오래 갈 리가 없죠. 경제 성장 효과는 반짝 효과로 그 다음에 이제 흐지부지 됩니다. 대신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감세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재정 적자가 빚더미처럼 불어나겠죠. 국가 부채가 늘어납니다. 당연히 이게 영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파운드화의 가치가 떡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972년 당시는요,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라고 해서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고정 환율제가
비록 미국은 금태환을 중지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사태였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당시에는 파운드화의 가치를 갖다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태였는데, 이 예산안이 행해진 지 15개월이 지나니까 도저히 영국 정부의 힘으로는 파운드화의 가치를 고정 환율을 지킬 수 없는 사태로까지 파운드화의 가치의 압력이 심해집니다. 결국 15개월 만에 파운드화가 고정 환율제에서 떨어져 나오고 변동 환율제로 전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파운드화 가치가 회복이 됐겠어요? 파운드화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제대로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입 물가는 올라가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영국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 상승을 위해서 막 들고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자, 실질 임금이 상승되면 이게 다시 인플레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70년대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러면은 물가 못 올린다, 물가 오르니까 실질 임금 떨어진다, 이 악머구리 같은 사회적 계급적 갈등이 심해지게 되니까 결국은 영국이 쑥밭이 됩니다. 히스 정권은 실각합니다. 그리고 보수당은 영국 노동당의 정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영국 파운드화 위기와 경제 위기가 회복될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1976년에 영국은, 우리나라도 한번 겪었죠, IMF에 가가지고 손을 벌리는 치욕을 맞게 됩니다. 자, 이제 왜 이번 미니 예산을 보면서 1972년에 기시감이 드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예, 이제 이 사태의 성격과 전망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미니 예산 사태의 성격에 대해서 저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저는 성격을 규정하고 싶어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정신분열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있죠. 보통 이 얘기를 하면은 이걸 좌파의 전유물처럼 얘기하는데,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거는 포퓰리즘이 우파들도 이제 마구 갖다 쓰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미니 예산 사태가 우발적인 사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렉시트 사태 이후에 영국의 우파들이 쭉 견지하고 있는 입장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이라고 하는 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대외적으로는 지구화와 금융자유화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감세 정책을 통한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이른바 시장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찢어지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 이 미니 예산까지 오는 영국 우파들은 국제적으로는 지구화라든가 금융화 같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했고, 영국의 일국 경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했고, 그리고 금융의 이런저런 복잡한 논리를 떠나가지고 그 족쇄로부터 해방되고자 합니다. 이 점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급적 성격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러면서 옛날에 케인즈 경제학처럼 무슨 총수요 관리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는 알리고, 그 다음에 이 대다수 사람들의 소득에는 별 관심이 없이 투자자들에게만 강한 인센티브를 줘서 그걸 통해서 경제를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전통적인 낙수 효과의 성격을 그대로 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지금 두 개로 찢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지구화라든가 금융의 원리라고 하는 거를 고수하는 쪽에서 보면은 미친 짓으로 보이지만, 일국의 경제적 독립성을 갖다가 확보하겠다는 우파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쪽만 가지고 유지하겠다. 즉, 계급적으로 부자들과 대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인 그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해서 이걸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요것만 취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신자유주의의 정신분열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우파 포퓰리즘이 영국에서도 우연적으로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어떤 시간적인 그 연속성과 맥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쉽게 없어질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파 포퓰리즘의 대두가
영국에 국한된 일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창 금리를 올리고 강달러, 갓달러가 나타나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서 궁지에 몰린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와 비슷한 우파 포퓰리즘의 노선을 취하고자 하는 우파 세력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번에 이탈리아에서 새롭게 들어선 그 멜로니 총리 내각도 아직 분명한 노선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영국과 비슷한 우파 포퓰리즘으로 가는 게 아니냐, 아주 무책임하게 행동하면서 국내의 대기업과 투자 진작에만 인센티브를 퍼부는 쪽으로 가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자유주의의 정신분열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만한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이 미니 예산에 대한 여러 세력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반응인데요. 첫 번째로 좌파라든가 진보 세력은 말할 것도 없이 여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서민들 생활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미니 예산이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다, 인플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살인적인 생활 위협에 시달리는 영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미니 예산에 대한 지지율은 19%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요. 9월 29일에 행해진 여론조사에서는 노동당하고 보수당의 이 그 지지율 차이가 무려 33%에 달합니다. 이거 완전히 망하기 직전인 거죠. 그러면은 이 중도파랄까 중도 우파랄까 하는 전통적인 신자유주의 세력들 어떠냐, 이쪽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합니다. IMF도 나서 갖고 이러지 마라.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경제학 학계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 싱크탱크 이 부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국 국내에 있는 재계 쪽이라든가 우파 싱크탱크들은 미니 예산에 대해서 환영일색입니다. 그렇다, 이거라도 해서 지금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영국 경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이건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자, 이렇게 좌파 및 진보, 그 다음에 중도 및 중도 우파, 그 다음에 영국 내의 재계 및 기업 쪽, 이쪽의 반응을 본다면은 말씀드린 이 미니 예산으로 나타난 우파 포퓰리즘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없어질 종류의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기초가 없는 우발적인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서 여러분 이거 하나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파란불이냐 빨간불이냐, 올랐냐 내렸냐, 차트가 어떻게 되었냐, 지금 이것만 들여다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나라에서 내부적인 사회적 갈등, 정치적 갈등, 그 다음에 경제성장 정책의 변화, 경제적 이데올로기의 변화, 그 다음에 국제적인 지정학적인 세력 갈등의 변화, 이런 것들이 모조리 맞물려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사태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영남은행이 이번에 국채를 매입해서 파운드화를 풀겠다 같은 사태, 그 다음에 벌어진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은 지금 경제학 교과서나 뭐 투자 이론이나 이런 걸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생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꼭 알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클럽에서 함께 나누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호시탐탐 스탠바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클럽이었습니다.